안녕하세요. 42살 서울에 사는 여성입니다. 최근에 가슴 아픈 일을 겪어 먹먹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새벽에 사연을 올려봅니다. 잠이 안 오는 밤이면 사연 영상을 들으며 잠을 청하고는 했는데 막상 사연을 써내려가야 하니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떨리네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에는 평범한 집에서 양쪽 부모님이 다 계시는 친구들이 부러워 늘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좋았던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기억이 없어서 친구네 집에 가면 아줌마들을 잘 따랐지만 그런 제 마음과 다르게 친구들 가족들은 집에 늦게 가는 저를 눈치 주며 언제쯤 가는지 물어보거나 부모님이 찾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할 때까지 엉덩이를 띨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런 시선들을 알았지만 일부러 모른 척 친구 집에 더 오래 남는 게 다반사였네요.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양쪽 부모님이 계신 친구가 너무 부러워 그 친구네 엄마의 물건 중에 아끼는 목걸이를 몰래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네 집은 목걸이를 찾는다고 난리가 났었고 범인이 저라는 걸 안 어른들은 불러 세워놓고 왜 물건을 허락 없이 함부로 가져갔느냐고 묻자 대답을 들은 어른들이 놀라하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이없게도 10살짜리 꼬마는 친구 엄마와 아빠를 자기 집에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목걸이를 가져간 거라고 답했고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10살짜리에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고 그건 도둑짓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일이고 그 이후로 그런 행동이 나쁜 짓임을 알고 다시는 안 했지만 남은 초등학교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몇 번 있게 되자 그 원망은 모두 아빠에게로 갔었고 3살 때 고아원에 맡기고 찾아왔었다던 그 말을 들은 이후 아빠에 대한 미움은 하늘을 찔렀죠. 아빠는 홀로 딸을 키우기에 여력이 없었는지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3살짜리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7살 때쯤 찾으러 오면서 한 손에는 2살 많은 오빠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아빠와 오빠라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제 아빠랑 오빠랑 같이 살겠다면서 좋아하셨고 그렇게 얼굴을 처음 본 그날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아빠는 타일 시공업자이셨고 화장실 베란다에 있는 타일을 교체하거나 새로 붙이는 작업을 하셨는데 매일 새벽 6시에 출근을 하고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퇴근을 해서 집에 오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아빠는 이른 초저녁과 함께 항상 밥상에는 소주 한 병이 남겨져 있었고 다음날 남은 소주를 아침 안주 삼아 먹고 일을 나갔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보기 싫은지 아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춘기 소녀는 짜증을 내는 게 학교 후 일상이 됐습니다. 아빠는 매일 술을 먹었지만 취하지는 않았고 반주로 먹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4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와 반주 삼아 소주를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네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온 딸을 반기며 한마디 했지만 대꾸할 기분이 아니었고 학교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 때문에 기분이 엉망이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아빠는 자꾸 말을 걸어왔고 괜한 화풀이 상대로 화를 내며 받아쳤는데 그날이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으며 그 사건 이후로 아빠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딸, 학교에서 왔으면 아빠한테 인사를 해야지. 넌 어떻게
아빠를 남보듯 하니? 아무리 아빠가 아기 때 고아원에 잠깐 맡겼다고 이렇게 쌀쌀맞게 굴 거야? 이리 와서 아빠랑 오순도순 이야기해보자. 다른 집 딸들은 용돈 받겠다면서 억지로 와서 미주알 고주알 떠든다던데 우리 딸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아빠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네가 너무 어려서 아빠가 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 그래도 이렇게 찾았는데 아빠 너무 서운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 딸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어? 말만 해. 아빠가 다 사줄게. 아빠 오늘 돈 많이 벌어왔어요. 기껏해야 막노동에서 벌은 돈 많이 벌어봤자 얼마나 되겠어? 가지고 싶은 거 있어서 말하면 아빠가 다 사주게?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핸드폰 사준다는데 아빠는 그렇게 못하잖아. 매일 오빠만 생각하지? 오빠는 고아원도 왜 안 맡긴 거야? 고작 우리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내가 어리면 오빠도 어렸거든? 오빠는 데리고 다니면서 나는 고아원에 맡기고 완전 차별이잖아. 어디서 쪽팔려서 이야기도 못해. 나 고아원에서 지내봤다고 하면 친구들도 나랑 안 논다고. 이게 다 아빠 때문이잖아. 그니까 이제 그 이야기 좀 그만해. 그리고 내가 그 일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그냥 아빠가 싫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날 낳은 아빠랑 엄마가 너무 싫어서 화가 나. 엄마는 얼굴도 모르는데 왜 없는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아빠만 혼자 비밀 많이 만들어. 난 비밀만은 아빠랑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독서실 다닐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독서실비 한 달에 12만 원이니까 돈 줘. 공부하겠다는데 설마 안 주는 거 아니지? 앞으로 공부하면 늦게 다닐 거니까 찾는다고 이 동네 저 동네 난리치지 말고 저번처럼 쪽팔리게 경찰서에 신고하지 말고 알아서 잘 다닐 테니까 걱정 마. 기다리지도 않겠지만 행여나 기다리는 짓 절대 하지 말고 아빠 먼저 자. 아빠랑 안 마주치려고 늦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가방에 공부할 책들과 편한 옷까지 몇 벌을 챙기고 아빠의 모습도 보지 않은 채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독하다고 하고 못됐다고도 하는데 정말 남보다 못되게 그 시절에는 아빠에게 화도 많이 내고 모질게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많았어요. 일주일 후 집에 갔는데 늘 집에 있던 아빠가 없었고 가방에 짐을 챙기며 집을 나서는 오빠와 마주치고 말았으며 오빠가 갑자기 껴안으면서 왜 이제서야 집에 왔냐고 울먹이며 물었고 갑작스러운 말에 충격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했으며 아빠에게 큰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윤선아, 왜 이제야 집에 온 거야? 도대체 넌 아빠한테 관심이 있긴 하니?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이렇게 태어내? 아빠가 이 지경이 된 줄도 모르고 일주일이나 집에 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아무리 독서실에서 살겠다고 나갔다지만 집에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었잖아. 그럼 적어도 이렇게 늦게 만날 일은 없었을 텐데. 아무리 아빠가 싫어도 우리 아빠인데 걱정은 안 하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삐딱하게 구는 거야? 언제까지 사춘기 핑계로 엇나갈 건데?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느 독서실에서 지냈는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라지면 다냐고. 집에서 걱정하는 가족들은 생각 안 해봤어? 윤선이 네가 독서실 간다며 나갈 날 아빠가 식사하다가 갑자기 경련이 나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대로 방치됐다가 병이 더 커졌대.
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발견해서 급하게 응급실 갔었어. 경황이 없어서 널 찾을 생각도 못 했는데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오면 어떡하자는 건지. 아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의사 말로는 내막염이라는데 그날 고열이 높은데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술 먹고 쓰러지셨나 봐.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청력을 잃을지도 모른대. 아빠가 못 들을 수도 있다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아? 원래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해. 아빠 어느 병원이야? 오빠 가는 거면 나도 같이 가. 아빠는 아직 의식이 없는지 병원 침실에 누워 계셨고 어릴 적 이후로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서 속으로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밉고 원망스러웠던 아빠가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제발 제 곁에서 살아만 있어주기만을 바랐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철부지 고등학생 소녀가 막상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정말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아빠의 손을 잡고 제발 사람만 달라고 눈물 흘리며 빌었습니다. 아빠가 눈앞에서 사라질까봐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고 지극정성 보살피면서 아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됐네요. 다행히 아빠는 차츰 기력을 회복하셨고 깨어나셨지만 의사의 말대로 최악의 상황이 오고 말았으며 결국 점점 청력을 잃어가시게 되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당장 없어 미루고 미루다 결국 난청이 왔으며 언어장애를 얻고야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 모든 게 제 잘못 같으면서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으며 가끔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했는데 아마 아빠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그런 거였겠죠. 아빠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셔야 했고 가장의 역할도 책임지셔야 해서 퇴원을 하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기술직이라 당장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게 어려워졌으며 점점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는 아빠를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면서 저와 오빠를 키워주셨고 주말에 쉬지도 않고 타일을 깨고 부수고 붙이고 하면서 열심히 사셨네요.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고 결국 아빠는 어엿한 가게를 차려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인테리어와 타일 시공을 맡아서 하는 인테리어 가게를 차렸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 빌딩도 한 채 갖게 되면서 아빠는 안정적인 삶을 사셨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오빠와 저는 성인이 되었어요. 오빠는 일반 회사에 취직하며 아빠를 모시고 함께 살았고 전 대학을 졸업하자 노량진으로 들어가 고시 준비를 했으며 아빠와 오빠는 공부하는 저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가족에 대해 소홀하게 되었고 오빠가 아빠를 잘 돌봐줄 줄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핸드폰으로 오빠한테 연락이 왔고 상견례를 하는데 주말 하루만 시간을 내달라는 부탁을 하자 당연히 시간을 낸다고 했고 결혼 소식이 너무나 반가워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오빠가 장가를 간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으며 한 달 만에 온 연락이 기쁜 소식이어서 하루 종일 웃으면서 공부를 했고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게 드디어 상견례 날이 오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상견례를 갈 준비를 부지런히 한 아빠를 모시고 약속 장소에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빠는 이제 수화를 말보다 잘하셨지만 바쁜 공부 때문에 따로 수화 공부를 못한 전 아빠와 문자로 소통을 했죠. 손이 느려서 짧은 답만 했고 핸드폰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대화를 하는데 크게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새언니가 될 사람은 치과 의사였고 오빠와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한 모양이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괜히 설레기도 하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아빠는 얼마나 여러 가지 감정들일지 상상이 안 갔어요. 어려서부터 오빠는 아빠 심부름이라면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알아서 척척 해왔고 자라오면서 아빠 속을 단 한 번도 썩이지 않았으며 아빠의 입과 귀가 되어주었는데 막상 결혼을 한다니 아빠가 제일 서운할 것 같았습니다. 새 식구만 있는 집에 가족을 새로 만든다는 일은 신경 쓸 일도 많고 은근 할 일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이럴 때 엄마라도 있으면 같이 도란도란 나누면서 장가를 보냈을 것 같은데 엄마의 빈자리가 새삼 쓸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장소에서 새언니 식구들을 보자 오빠가 무척 긴장한 모습으로 이마에 난 땀을 닦았고 그 모습이 너무 웃겨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는데 제 모습을 알아챈 오빠가 눈짓을 주며 조용하라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오빠의 모습이 얼마나 웃기는지 그 바람에 참았던 웃음이 나와 상견례장의 침묵이 깨졌네요. 사돈 어른은 밝게 웃으니 보기 좋다면서 공부하는데 힘들지는 않는지 물었고 꼭 검사가 되라며 응원한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 꼭 검사가 되어서 다 같이 이런 자리를 다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어요. 상견례는 화기애애했으며 사돈 어른이 술을 권하자 아빠는 술을 못 드신다며 사양했고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하고 놀랐어요. 술을 여전히 좋아하셨고 항상 한 잔씩 반주를 즐기시는 아빠인데 오늘따라 잘 먹지도 못하는 것 같고 식은땀도 흘리시는 것 같아 보이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도 그렇지만 아빠가 긴장을 더 많이 한 듯 보였어요. 아빠는 가까이에서 말하는 입모양을 보면서 어느 정도 말뜻을 알아차릴 수 있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상견례 분위기는 아빠를 전혀 농아인처럼 편애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자 새언니 집안이 편견이 없이 저희 집을 받아주는 것 같아 기분이 내심 좋았습니다. 아빠가 장애를 가진 것에 가끔은 움츠려 드는 습관 같은 게 있었고 버리려고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아직은 많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괜히 눈치를 보게 되네요. 아빠를 편하게 대해주는 새언니 식구들이 좋아졌고 오빠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 오빠와 아빠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나갔고 한참 후에 들어오는데 아빠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아빠에게 어디 아프신 거냐고 묻자 감기 기운이 있는지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했고 오빠는 저보고 모시고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는 아빠를 보자 더 이상 상견례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모시고 집에 오게 됐으며 아빠는 집에 도착해서야
긴장했던 몸이 풀렸는지 한시름 놓으셨고 상견례에 대해서 물어보자 좋다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에 이불을 펴드리고 나왔고 그때 아빠 못지않게 긴장을 했었는지 잠시 눈을 붙이고 누워있다는 게 그만 잠을 자고 말았어요. 아침이 돼서야 눈이 떠졌고 아빠를 찾는데 운동을 가셨는지 핸드폰만 남겨두고 아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보자 오빠 신발이 보여 집에 왔구나 생각했고 자고 있는 오빠를 깨울 수 없어서 소파에 앉았는데 집에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아빠 핸드폰을 열어 이것저것 살피게 됐어요. 문자는 저와 나눈 것 말고는 거의 스팸 문자였고 음성 파일이 하나 녹음이 되어 있어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음성 파일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화가 잔뜩 난 오빠 목소리였고 황당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기가 막혔어요. 적당히 계시다가 눈치껏 빠지시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있으시려고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저랑 약속한 거 잊었어요? 아빠 농아인이신 거 처가에서는 몰랐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부탁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엄마도 없고 저쪽에 비해 재산도 많이 딸리는데 아빠마저 언어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결혼 못해요. 그리고 옷은 또 이게 뭐예요? 이런 낡은 옷 말고 좋은 옷 없었어요? 우선 빨리 눈치 못 채게 나오시기나 하세요. 그리고 아빠, 제 손을 잘 봐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펴서 식탁에 올려놓으면 눈치껏 빠지세요. 윤선이 보고 아빠 컨디션 좋지 않아서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 윤선이도 따라 나오겠죠. 그러니까 장인어른 말에 대답하지 마시고요. 핸드폰 녹음 소리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빠밖에 모르고 속 썩인 적 한 번 없는 오빠를 보면서 저런 아들을 두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녹음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그동안 오빠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오빠가 아빠한테 화를 내는 목소리는 처음 들어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가 결혼을 위해 아빠의 장애를 숨기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이 사람들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선을 못 느껴본 사람은 차마 말을 못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마주치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쥐구멍으로 숨어야 할 것만 같았던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오빠도 한편으로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이 정도로 아빠한테 화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오빠에게 따지러 방문을 열었는데 아빠의 마음도 모른 채 태평하게 자고 있는 오빠를 보자 화가 났어요. 당장 자고 있는 오빠를 깨워 아빠에게 사과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 당장 일어나봐. 어제 상견례 때 도대체 아빠한테 얼마나 심하게 말한 거야? 아빠가 일부러 녹음한 건 아닌 것 같고 우연히 녹음되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빠한테 그렇게 심하게 몰아붙일 수 있어? 아무리 처가댁에 아빠 장애를 숨기고 싶다지만 그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할 수 있어? 들어보니 아빠한테 오빠가 너무 심하더라. 그럼 안 되잖아. 결혼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빠 맘 다치는 꼴은 못 봐. 내가 옛날에 속 썩인 걸로 충분해. 너는 아빠한테 막말해도 되고 나는 안 된다는 법 있어? 이런 일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나보다 더 했음 네가 더 했잖아. 아침부터 잠 깨우지 말고 나가.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충고로 듣겠는데? 윤선이 네가 하는 말은 솔직히 자격 없지 않아?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런 집안에 장가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오빠는 언성을 높이며 오히려 더 따져 물었고 나가라며 마저 잠을 청했어요. 오빠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씁쓸한 마음으로 아빠 얼굴도 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괜히 마주하면 속상하고 못되게 말이 나갈까봐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몇 달 후 오빠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고 신혼집들이 겸 초대를 하면서 놀러 오라는 연락을 주었어요. 아빠와 함께 신혼집에 갔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뜻밖의 오빠네의 제안을 듣고 잘못 들었나 싶었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집 근사하다. 언니가 안목이 있나 봐요. 집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그런데 둘이 살기에는 넓어서 무섭겠다.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아빠랑 너한테 상의할 게 있어서. 아직 우리가 아이 계획도 없고 달랑 2사람 사는데 집이 크잖아. 방도 많고 그래서 아빠를 우리가 모시면 어떨까 싶어서. 윤선이 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 생각이 중요하지.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 오빠도 없는 집에 아빠 혼자 두기 그랬는데. 아버님, 편하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요즘 당뇨도 계속 심해지고 계시는데 아버님 혼자 집에 두자니 저희들이 마음이 좋지 않아서요. 저희랑 함께 살아요. 제가 앞으로 아버님 잘 모실게요. 걱정 마시고요. 오빠 내외는 고맙게도 신혼집에서 아빠를 모시겠다고 해줬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새언니한테 미안하면서 고마웠습니다. 아무래도 몸도 좋지 않은 아빠가 혼자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오빠와 새언니가 돌봐주겠다니 부담이 줄어들었고 드디어 초임 검사로 첫 출근하는 날이 오자 긴장 반 기대 반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쁜 생활을 했어요. 이를 적응하며 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빠에 대해 소홀했고 가끔 오빠와 통화하면서 잘 계시다는 안부만 물을 정도가 됐네요. 검사 생활을 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아빠 생신이 오자 오빠네에는 생신 축하 파티 겸 집에 초대해 주었고 아빠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는 게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의 모든 걸 오빠가 담당했기 때문에 오빠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병원에서 시간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왔다며 어쩌면 좋으냐는 말을 하며 우울해하는 오빠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새언니의 입에서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왔고 아빠 일은 오빠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빠 의견에 따라야 하는지 고민이 됐고 그게 화근이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아빠 몸도 편치 않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자꾸 엉뚱한 말을 해서 난감할 때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너희 새언니도 이제 지쳤나 봐. 하긴 홀시아버지 돌보는 게 힘들 텐데 그런 내색 없이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내가 다 미안해. 그나저나 아빠 가게랑 집을 처분해야 하지 않겠어? 너는 오피스텔에서 지낼 테고 나도 이 집에서 앞으로 지낼 거니까 아빠 집이랑 가게는 파는 게 어때? 아니면 임대하고 전세로 내놓아도 되고. 아빠한테 당연히 물어봤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러시지 별말 없으셔. 요즘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까지 됐으면 연락 좀 주지. 그럼 내가 더
시간 내는 건데. 이제 와서 오빠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속상해서 그래. 근데 정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심하게 말을 했어? 나랑 문자로 이야기도 잘 주고받고 아직 그렇게 심하게 아픈지 모르겠는데. 아빠 약은 잘 챙겨 먹는데? 새언니 힘든 거 알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새언니가 맡아서 다 해주니까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데 아빠 재산에 대한 건 컨디션 좋을 때 아빠한테 다시 물어보는 게 어떨까? 아빠가 평생을 일군 가게랑 집인데 한순간에 우리가 일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오빠가 그동안 아빠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잘 알아. 아빠가 오빠한테 일 다 맡기라 하겠지. 그래도 내가 다시 물어볼게. 오빠가 애 많이 쓰네. 난 일하느라 제대로 딸 노릇도 못하는데 정말 미안해. 근데 오빠 집은 별일 없지? 물어보길 뭘 물어봐? 아빠한테는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건 오빠로서 부탁이야. 안 그래도 일로 얼마나 예민한데 너까지 불 붙는 곳에 기름 붓는 꼴 돼. 이 일은 오빠한테 맡겨. 그리고 의사도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하잖아. 아빠 재산에 대해서는 나한테 전적으로 맡겨주면 좋겠다. 그동안 윤선이 네가 아빠를 나한테 다 떠넘기듯이 했잖아. 재산 때문에 이제 와서 아빠를 모신다더니 그런 거 아니지? 아빠가 남긴 재산은 그동안 병원비랑 이것저것 들어갈 때가 많아. 정리할 것도 많고. 그래서 네 상속분은 그곳에 쓸까 해. 네가 상속에 대한 지분을 다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빠한테 맡기고 앞으로 아빠 살아계시는 동안 자주 집에 와. 아빠와 시간 좀 보내고.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갑자기 돌변하는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오빠는 아빠의 가게와 집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고 나서 한참 후에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미 일이 다 끝난 후였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괜히 남매 사이에 재산 싸움 같은 게 일어날까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오빠네가 그동안 아빠를 위해 헌신한 생활과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었죠. 아빠는 마지막 가시는 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 슬픔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오빠 말처럼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고 지독하게 외로웠어요. 장례를 모두 치르고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기 위해 입관 준비를 하는데 장례식장 안으로 제 이름으로 된 퀵이 왔고 일적으로 퀵을 보낸 줄 알고 신경질적으로 물건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곳까지 일을 보낸다는 게 상식 밖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내는 사람에 아무 이름도 없었고 받는 이름에 제 이름 석자만 써져 있었어요. 조용한 쉼터방에서 물건을 뜯어보자 아빠의 낡은 투지폰이 들어있었고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첩에는 병상일기라고 써져 있었으며 열어보자 빼곡빼곡 아빠의 글씨가 가득 있었습니다. 이미 눈물 콧물 다 나온 바람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빠의 병상일기를 읽자마자 대성통곡하고 말았어요. 내 딸 윤선아, 마음껏 불러보지 못한 이름 윤선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원 없이 불러보는 건데 아빠가 너에게 너무나 많은 잘못을 지었구나. 애초에 널 고아원에 데려다 놓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지난 일들을 후회하면 무엇하겠니? 오늘은 피검사를 한다는구나.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는데 병원에서는 자꾸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나를 귀찮게 해. 피검사가 있기 전에 너에게 문자를 보내볼까 하다가 생각을 접었어. 검사가 얼마나 바쁜 일이니. 축하한다는 말을 지금까지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언제 목소리로 그 말을 해줄 수 있을지 말하는 법을 너무 오래도록 잊어버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며느리와 네 오빠가 없을 때 소리를 내보려고 연습을 해봤는데 쉽지 않아서 매번 포기하고 말았어. 수화를 배워보라고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언제 수화를 배워 나와 말을 하겠니? 내 이기적인 생각이지. 윤선아, 아빠가 널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를 낳기 직전에 아빠 친구에게 사기를 맞았는데 친구 녀석이 자기 자식까지 버리고 나를 도망쳤더구나. 집에 가보니 네 오빠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서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내가 데리고 왔고 혹여나 자기 자식을 데리고 있으면 친구 녀석이 날 찾아오지는 않을까 내심 기대한 것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찾아오지 않은 것 보면 그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도 남았겠지. 오빠와 넌 친남매지간이 아니란다. 이 일기를 쓰기 전에 오빠에게 먼저 알렸는데 믿질 않는구나. 이제 와서 다 키워놓고 네 오빠에게는 미안한 일일 수 있겠지만 내가 한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꾼 아들 녀석에게 모두 줄 수 없다. 윤선아, 오빠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내 재산은 너에게 모두 상속할 테니 네 오빠를 막으렴. 한평생 혼자였을 네 오빠를 내가 걷어준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충분히 그 녀석에게 했단다. 오빠가 앞으로도 예비를 빌미로 널 괴롭힐까봐 겁나는구나. 최근에 주식에 손을 대서 분산 투자를 하다가 모두 잃어서 며느리랑 이혼 소리가 오가는 걸 들었어. 큰돈이 많이 필요할 게다. 내 재산을 오빠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렴. 내가 죽고 땅에 묻힌다면 영원히 너와 오빠는 가족이 되고 만다. 네 오빠가 보는 앞에서 셋을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할 것 같구나. 법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운 내 딸 윤선이가 더 잘 알 테니 뒷일을 너에게 맡기마.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아빠는 작은 수첩에 자신의 일기를 써 내려갔고 그 안에는 그동안 오빠한테 당한 서운한 일들이며 저에게 말 못했던 일들을 적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며 앞으로 살아갈 제 인생을 망치지 말기를 아빠는 간절히 바라셨고 오빠가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라는 일기를 보고 입간에 들어가는 아빠를 꺼내달라 했으며 오빠네 일을 불러 세웠어요. 아빠의 머리카락을 직원의 도움으로 채취하기를 부탁드렸고 오빠에게 병상 일기를 들이밀며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쏘아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제 보내드려야 하는데 이런 행동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 오빠, 아빠한테 이미 들었다면서 친자식 아니라고. 그런데 우길 걸 우겨야지. 아빠랑 나랑 유전자 검사할 거야. 오빠도 그동안 받은 재산 토해내라고는 안 할게. 지키고 싶으면 유전자 검사 하는데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아빠가 땅에 묻히기 전에 머리카락 구했으니까 오빠가 친자식이니 우길 수 없겠지. 그동안 난 아빠 원망하면서 오빠만 아끼고 편애하며 살아왔는데 그럼 안 되는 거였더라고. 우리 아빠가 오빠를 키워주지 않았으면 오빠야말로
고아원에 들어가 살았어야 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아빠 재산을 빚 갚는 데에 다 쓰려고 했던 거야. 이 병상일기에 아빠 유언이 담겨 있어. 내가 오빠한테 아빠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넘긴 건 다시 법적으로 찾아올 거야. 손 하나 까딱해봐. 나 대한민국 검사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면 우리 아빠 재산에 손을 대도 좋겠는데 그 뒷감당은 본인이 해야 할 거야. 아빠의 병상 일기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친오빠인 줄 알며 그동안 아빠를 모시며 살았다는 위세로 절 괴롭혔을 것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잘한 건 없었고 따끔한 질타도 들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저와 같이 돌이킬 수 없을 때 이미 뒤늦은 후회를 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봄바람이 차니 건강 챙기시라는 안부 연락 한 번쯤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